50대와 60대가 되면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생활비입니다. 젊을 때는 한 달 한 번 들어오는 월급으로 모든 걸 해결했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죠. 정기적인 수입 없이 나가는 돈만 계속될 때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막상 생활비를 줄이려 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고민만 깊어지고요. 오늘 이야기할 50대 퇴직 부부의 사례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현실일 겁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줄줄 새는 50대 퇴직 부부, 한 달 생활비에 숨겨진 비밀. 퇴직 후의 생활은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설렘이 아니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진 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생활비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줄이고 은퇴 후의 삶을 계획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례 1. 월세냐 자가냐 주거비의 덫. 퇴직한 김 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큰 도시에서 월세로 거주해 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월세를 살면서 한 달에 120만 원이라는 고정 주거비가 들어가고 있죠.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뤘지만 결국 매달 나가는 월세가 은퇴 후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해결 방법. 김 씨 부부는 대도시를 떠나 중소도시의 전세로 이동했습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의 일부를 사용했지만 매달 빠져나가던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였습니다. 만약 자가주택 마련이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이나 LH 전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거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비의 큰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식은 독립했는데 아직도 부모 돈을. 50대 퇴직 후에도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 씨 부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월급이 적어 생활비를 거의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두 자녀에게 들어가는 식비, 용돈, 그리고 각종 생활비가 한 달에 8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아이들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상황을 유지해 왔죠. 해결 방법. 박 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생활비를 분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부모 - 자녀 간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례 3. 취미가 아니라 지출이 된 여가비.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 최 씨 부부는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영화, 연극, 골프, 맛집, 탐방 등으로 한 달에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취미생활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계부를 작성해보니 여가비가 지나치게 많아져 오히려 생활비를 압박하고 있던 것이죠. 해결 방법. 최 씨 부부는 자신들의 여가비를 가치 소비로 전환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센터 강좌를 찾아서 영화와 음악 감상을 시작하고 골프 대신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즐기며 건강과 취미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돈이 덜 드는 취미생활로 바꾸니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여전히 여가를 풍족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50대 퇴직 부부가 기억해야 할 생활비 관리 팁. 고정비를 줄여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주거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을 꼼꼼히 살피세요. 불필요한 항목은 없애고 공공서비스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노후 준비는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점검. 본인의 소비 습관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소비를 줄이되 삶의 만족도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가계부 작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부부의 생활비 관리.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은퇴 후의 생활은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돈이 새는 곳을 찾아 이를 막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자신의 현재 생활을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를 과감히 실천한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노후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매달 나가는 돈을 통제하고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몰라서 힘든 거다라는 말처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 칼럼 돈세는 구멍만 막아도 노후는 달라진다. 퇴직 후의 삶, 그 시작은 누구나 낯설고 불안합니다. 한 달 한 번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생활비 관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정비 가장 먼저 줄여야 할 핵심 영역. 퇴직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월세, 관리비, 차량 유지비 등에서 불필요하게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정비는 한번 설정되면 관성처럼 유지되기 쉬운 비용입니다. 특히 5060대 부부에게 주거비와 차량 유지비는 두 가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례 1. 20년 된 자동차, 정말 필요한가? 박씨 부부는 퇴직 후에도 두 대의 차를 유지하며 매달 30만 원의 기름값, 10만 원의 보험료, 그리고 간간히 수백만 원씩 드는 정비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지금 두 대의 차가 정말 필요한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죠.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차량을 한 대로 줄이거나 지역 이동이 적다면 대중교통이나 소형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씨 부부는 한 대를 처분하고 남은 차량은 경차로 교체했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그 돈을 다른 생활비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가비 취미와 사치의 경계를 넘지 말라. 많은 퇴직자들이 은퇴 후 생긴 여유 시간을 취미 생활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는 긍정적이지만 여가비가 과도해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골프와 해외여행에서 동네 산책으로. 김씨 부부는 은퇴 후 이제는 우리가 즐기며 살 때야 라는 마음으로 골프와 해외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평균 50만 원의 골프 비용, 1년에 몇백만 원씩 드는 여행 경비는 결국 저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죠.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지역 문화센터, 공원 걷기, 봉사활동 등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만족감 높은 여가 활동이 많습니다. 김씨 부부는 골프 대신 동네 산책과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여가비가 줄었지만 건강과 행복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자녀 지원비.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많은 5060대 부모들이 퇴직 후에도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반대로 자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자녀의 독립을 도와라. 최씨 부부는 퇴직 후에도 결혼하지 않은 두 자녀와 함께 살며 월 평균 70만 원 이상을 자녀를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는 부모의 노후 준비를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자녀와의 금전적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자녀에게 현실적인 경제 독립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부모와 자녀 모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세요. 최씨 부부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식비와 공과금을 일부 분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차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노후 생활비 관리의 핵심 원칙. 퇴직 후의 생활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아낀다는 강박이 아닌 가치 있는 소비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라. 한 달 동안의 지출을 기록하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 어디에서 줄일 수 있을지 파악하세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정리하라. 사용하지 않는 헬스장 멤버십, 구독 서비스 등을 점검해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세요.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하라.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기보다 가족, 친구와의 시간이나 봉사활동 같은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하세요.
이는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곧 삶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생활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위 사례의 부부들이 고정비, 여가비, 자녀 지원비를 줄이며 재정 상태를 개선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같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편히 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돌아보고 자신의 재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며 작더라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미래에 큰 행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걱정 없는 삶,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노후의 행복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당신의 한 달 생활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공무원 30년 근무 후 은퇴, 제주 정착 2년 만에 도망친 이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는 꿈 같았는데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은퇴한 어씨. 늘 반복되는 회의 보고서, 민원 대응으로 지쳐있던 그는 늘 꿈꿨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정년 퇴직과 동시에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갔다. 도시에선 상상도 못할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한적한 삶을 꿈꾸며 말이다. 하지만 그가 제주 생활을 지속한 것은 고작 2년. 왜 그는 그렇게 꿈꿨던 제주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꾼다. 제주도 정착, 귀농, 해외 이민까지.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어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정착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1.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실. 돈이 부족했다. 어씨는 은퇴 전 노후 대비를 어느 정도 해뒀다고 생각했다. 공무원 연금도 있고 은퇴 후에도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막상 제주도로 내려가 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다. 집값이 예상보다 높았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도 기본적으로 주거비가 꽤 들었다. 신선한 식자재를 기대했지만 관광지 특성상 마트 가격이 비쌌다. 차량 유지비도 문제였다. 제주에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가 필수인데 기름값도 꽤 부담이 됐다. 처음엔 이 정도야 감수할 수 있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그는 이러다간 연금만으로 못 버틸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 해결책. 은퇴 후 생활비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을 수 있다.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현실적인 지출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예상치 못한 외로움. 관계 단절이 문제였다. 어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늘 바쁜 삶을 살았다. 주변에 동료들도 많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제주도에 오니 상황이 달라졌다. 친한 친구들이 모두 육지에 있었다. 만날 사람이 없으니 점점 무료해졌다. 마을에선 육지 사람이라며 거리감을 두었다. 다가가려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사소한 문제도 다툼이 되었다. TV에서 보면 제주에서 한가롭게 커피 마시고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정작 그 삶을 직접 살아보면 인간관계의 단절이 크게 다가온다. 결국 어씨는 이곳에서 평생 살 자신이 없다며 다시 돌아갈 결심을 했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미리 생각해야 한다.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여러 번 살아보면서 적응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3. 심심해서 미칠 뻔했다. 할 일이 없었다. 은퇴 후 어씨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뭘 해야 할지 몰랐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다. 바닷가 산책도 등산도 처음엔 좋았지만 오래 가진 않았다. 책을 읽고 여행을 다녀봐도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았다. 일상에 작은 목표가 없으니 삶이 점점 무기력해졌다.
결국 씨는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새롭게 일을 찾기엔 제한이 많았다. 결국 그는 다시 육지로 올라가 소규모 창업을 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단순히 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 취미활동, 봉사활동,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자. 4. 뇌과학이 말하는 은퇴 후 삶의 질 결정 요소. 과학적으로도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관계, 목적 있는 활동,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다. 사회적 관계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다.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치매 위험을 높인다. 목적 있는 활동 일본의 이키가이 개념에서도 보듯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학습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해마이포 캠퍼스 활성화를 촉진해 뇌의 노화를 늦춘다고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여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고 목표와 배움이 있는 삶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삶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삶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력,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이다. 돈만 믿고 이주하면 위험하다. 현실적인 생활비를 고려하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자. 심심함을 피할 수 있도록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자. 뇌 건강을 위해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그 시작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당장 제주도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잠시 멈춰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게 먼저 아닐까?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40은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는 나이고 쉬는 후반전이 시작되는 나이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지?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건 아닐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낀다. 아, 이제 나는 어디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혼자가 되고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무기력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돈 현실적인 은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간관계 사회적 고립을 피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 활동 은퇴 후에도 목표와 할 일을 설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3가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은퇴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은퇴 자금 계획. 퇴직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연금이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례 1 연금만 믿었다. 낭패본 62세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30년 넘게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국민연금은 월 90만 원, 퇴직연금은 월 50만 원 정도였다. 한 달 생활비로 최소 2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1년 만에 경비원 일을 찾게 되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추가 소득원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연금, 월세 수익 등 다양한 자산 활용 방법을 고려하자. 60대에도 할 수 있는 부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미리 준비해두자. 지출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한다.
2. 외롭지 않은 노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법. 퇴직하면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닐 거야. 그런데 현실은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고 만나자고 연락할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사례 이 혼자가 된 67세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퇴직 후 사람들과 연락이 점점 끊겼다. 직장 동료들과는 한번 보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만나지 않았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면서 그는 점점 우울감을 느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구가 생기고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동호회, 자원봉사, 모임 등에 참여하자.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친구 34명을 만들어 두자. SNS,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해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만들자. 3. 목표 없는 삶은 무너진다. 은퇴 후에도 할 일이 필요하다. 이제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살다 보면 무기력증이 찾아온다. 사례 70세에도 활기차게 사는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은퇴 후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TV만 보며 지내던 그는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해졌다. 그러다 취미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삶이 바뀌었다. 하루하루 할 일이 생기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도 좋아졌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목표를 가져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자. 운동, 글쓰기, 악기 배우기 등 작게라도 경제활동을 해보자. 유튜브, 블로그, 강연 등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온라인 강의, 독서 모임 등. 결론 은퇴 준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은퇴 후 삶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준비, 사회적 관계 유지, 목표와 할 일 설정.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중에 생각하지 뭐. 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직 건강한데 왜 벌써 집을 팔죠? 노후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중장년층, 특히 5060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퇴직 전에 집부터 정리합니다. 가장 안전할 거라 믿었던 내 집부터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단순한 한두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기 정리 전략, 그 배경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일본 중년들이 은퇴 전에 집을 정리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현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본 중년층이 은퇴 전에 집부터 파는 세 가지 진짜 이유. 1. 자식은 함께 살지 않는다. 텅 빈 집이 되기 전에 판다. 일본 후생 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단 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혼자 살거나 부부 단독, 즉 핵가족 노년이 대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집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한때는 4인 가족이 살던 2층 단독주택. 자식은 결혼하거나 독립해 나가고 남은 건 텅 빈 방, 그리고 청소와 유지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년층은 말합니다. 혼자 남겨질 집, 애착은 있지만 짐이에요. 팔 수 있을 때 미리 팔고 작고 편한 곳으로 옮겨야죠. 도쿄 근교에 살던 58세의 오카무라 씨는 딸 둘이 대학 졸업 후 자취를 시작하자 곧바로 2층 주택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정원 손질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어요. 차라리 지금 팔아서 교통 좋은 1LDK 아파트로 옮겼죠. 몸이 아프기 전에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 지금 안 팔면 헐값, 일본의 집값 하락 현실. 한국은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가 남아있지만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지방은 물론 수도권 외곽까지 집값이 장기 하락세에 들어섰고 노후주택은 아예 팔리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19만 8,090년대에 지은 단독주택은 이미 건물로서 가치가 0원이라는 평가도 받을 정도입니다. 결국 남는 건 땅값뿐인데 그조차 지방이면 수요가 없어 매각조차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일본 중년층은 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더 늦으면 팔 수조차 없다. 효고현에 살던 61세의 나가사와 씨 부부는 30년 된 2층 집을 시세보다 20% 낮게 금매로 팔았습니다. 이 집 3년 뒤엔 아무도 안 살 거라는 중개사의 말이 결정타였죠. 우린 지금이라도 팔 수 있었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3. 의료복지 접근이 핵심. 지방 단독주택보다 도심 아파트.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병원과 이동성입니다. 지방 단독주택은 병원도 멀고 대중교통도 불편하죠. 반면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주변에는 병원, 슈퍼, 지하철, 편의점이 걸어서 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년들은 노후를 위해 고령자 친화형 아파트나 역세권 원룸으로 이주합니다. 이른바 컴팩트 시티 전략이죠. 편하게 작게 안전하게. 오사카에서 30년간 살던 60대 다카하시 씨는 최근 병원 바로 옆 42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걸어서 병원도 가고 1층에 슈퍼도 있어서 너무 편해요. 단독주택 땐 겨울엔 보일러, 여름엔 벌레. 지금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왜 아직 이런 흐름이 없을까? 한국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강합니다. 집값은 오른다. 집은 노후의 보험이다 하라는 인식이 남아있죠.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 못지 않습니다. 혼자 남게 될 가능성, 유지비 부담, 병원 접근성 문제. 우리 역시 집에 묶인 노후를 다시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또 마무리하며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다. 일본 중년들이 말하는 은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정리하면 선택이 있지만 나중엔 선택권도 없다는 것. 그들은 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고 안전한 노후의 자유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집이 노후의 보물이 아니라 짐이 되진 않을까? 늦기 전에 당신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일본의 오늘이 곧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본 중년들 은퇴 전에 왜 집부터 팔아치우나? 충격의 이유. 노후의 위험을 먼저 감지한 일본 중장년층의 전략적 선택. 은퇴를 앞둔 5060대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에서는 흔히 그래도 집 하나는 있어야 노후가 불안하지 않지라는 말이 통용됩니다. 집은 곧 자산이며 마음의 안식처이자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일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장년층은 퇴직 전 집부터 처분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조, 가족 형태, 부동산 시장의 흐름, 고령화 속도 등 종합적인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1. 핵가족화 고령사회 집에 남겨질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8% 미만입니다. 가족 형태는 빠르게 변화했고 핵가족화는 이미 고착화된 사회 구조입니다. 은퇴 후에는 대부분 부부 단독 또는 독거 노인이 되며 과거처럼 2세대 3세대가 한 집에 사는 일은 드물죠. 이로 인해 공간이 남는 집, 관리만 부담스러운 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게다가 70세 이상이 되면 집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은퇴 직전 또는 은퇴 직후에 미리 집을 정리하고 노후형 주거지로 이주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해석 거주 공간의 크기보다 의료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노후의 핵심 요소로 바뀌면서 더 이상 넓은 내 집이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2. 부동산 가치 하락의 두려움. 더 늦으면 팔지도 못한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부동산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30년 넘게 하락 혹은 정체 국면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이나 오래된 주택은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30년이 지난 주택은 사실상 건물 가치를 0으로 평가하며 땅값만 남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땅조차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아 무상 양도하거나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전문가 해석. 일본에서는 실수요가 없으면 자산이 아니라 부담 자산이 됩니다. 세금, 관리비, 보수 비용까지 고려할 때 제때 매도하지 못한 부동산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죠.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일본 중장년층은 집값이 하락하기 전, 그리고 체력이 있을 때 집을 매각하고 향후 주거비와 노후 자금을 확보하려 합니다. 3. 도심 역세권, 소형주택으로 이동 노후 생활의 실리 추구.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고령자 친화 도시 정책, 즉 컴팩트 시티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의료시설, 생활 편의시설,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소형 주거지 중심의 도시 재생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일본 고령층은 지방에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병원, 지하철, 슈퍼마켓 등이 밀집된 도심 소형 아파트나 고령자 전용 주택으로 이주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 근교의 1LDK 방 하나와 거실이 있는 구조 아파트는 최근 고령층 수요가 높아졌으며 엘리베이터, 보안시설, 무장애 설계 등 고령자 편의성이 반영된 형태로 진화 중입니다. 전문가 해석 노후는 집의 크기보다 생활의 안전성과 이동의 편리성이 핵심입니다. 일본은 이를 인식하고 정책적으로도 도심 집중 전략을 펼친 결과 중장년층이 자발적으로 다운사이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한국도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은 무조건 보유해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큽니다. 문제는 부동산 자산이 유동성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위기 시 곧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고 자녀가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 단독주택의 유지비, 교통 불편 문제는 이미 지방 고령자들 사이에서 체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 집에서 10년 뒤에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가? 이 집은 자산인가? 아니면 비용을 계속 발생시키는 짐인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유지 가능한 구조인가? 결론, 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전략이다. 일본 중장년층의 집부터 정리하는 전략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선택입니다. 한국 역시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부동산 중심의 노후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크고 좋은 집보다 작지만 편리한 집, 자산 보유보다 생활 유지와 유동성 확보, 소유보다 삶의 질을 우선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은퇴는 버티는 사람이 아닌 선택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시대입니다. 공무원은 은퇴 후가 편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뛰며 국민의 생명을 지켰고 정년까지 채운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퇴직 날에는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주고 이제 좀 쉬면서 인생을 즐기라는 말도 들었죠. 그런데요, 은퇴한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일까? 현장에서는 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그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런 감정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60세 정년을 앞둔 수많은 공무원, 특히 책임감을 무겁게 지고 살아온 분들이 은퇴 후 겪는 허탈감,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 단절은 상상 이상입니다. 공무원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이 은퇴 후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현실. 오늘은 그 이야기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은퇴 준비의 맹점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연금이 있어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60세의 소방서 팀장. 현직에 있을 땐 연금만 생각하면 안심이 됐죠.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 월 23만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했고 노후는 그럭저럭 유지되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단 가족들이 기대는 게 커졌어요. 아빠는 이제 연금 나오잖아. 우리 전세금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신 퇴직했으니까 부모님 병원비는 당신이 좀 내줘. 그리고 생일, 명절, 손주 용돈, 아내의 건강관리, 갑작스러운 지인 경조사까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정 지출만 해도 매달 180만 원은 기본. 본인 한 명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장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연금이 있어도 넉넉하진 않아요.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어 놨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살해 하루가 너무 길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8세 세무공무원.
박 과장님은 평생 일에만 매달렸어요. 야근, 회계 감사, 인사 이동 늘 바쁘게 살았죠. 은퇴하자마자 이제 좀 쉬자고 했지만 막상 쉬는 시간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가족과 대화도 줄고 몸은 멀쩡한데 머리는 공허하고 가슴은 뻥 뚫린 느낌.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결국 3개월 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됐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은퇴 후 우울증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비가 부족했던 점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는데 은퇴 후엔 뭘 해야 할지 전혀 몰랐던 거죠. 일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사라진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다고 합니다. 사례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더라고요. 61세 도청 공무원 출신. 정 부장님은 도청에서 꽤 인망도 있었고 후배들에게 존경도 받던 분이에요. 하지만 퇴직하고 몇 달이 지나자 연락하던 사람들이 점점 줄더랍니다. 같이 점심 먹던 동료, 자주 전화하던 후배들.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가장 외로웠던 건 생일에 전화 한 통 없었던 날이었다고 해요. 현직된 생일마다 문자라도 몇십 통씩 왔는데 이젠 아무도 기억 안 해. 정 부장님은 결국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이더라. 그분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은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준비. 이 3분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공통점을 말해줍니다. 은퇴는 단순한 직장 생활의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이라는 것. 그런데 준비가 없으면 그 2막은 외롭고 불안하며 너무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소득의 끈을 놓지 말자. 세컨드 잡이 필요하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노후 지출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이 괜찮을 때 가볍게라도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택배 분류, 동네 배달, 혹은 유튜브 같은 1인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수입이라도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자.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은퇴하고 나면 고립되기 쉬워요.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내는 날도 생깁니다. 그럴 땐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 모임, 마을학교 등 외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친구는 만들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3. 정체성을 새롭게 재정의하자.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그려야 한다. 직장인 박씨가 아니라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중년 남성 박씨, 손주를 돌보는 외할아버지 박씨, 혹은 자전거 여행 중인 박씨가 되어야 합니다. 일의 종료는 곧 삶의 목적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노력, 이게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이든 아니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 은퇴자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기에 은퇴 후엔 편히 살 자격이 있다고 믿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준비 없이 맞는 은퇴는 오히려 더 힘든 시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 준비해 두세요.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일 대신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남 눈치 보지 않고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에요.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설계 핵심 포인트. 괜찮을 줄 알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꼭 알아야 할 것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면 된다는 수준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새로운 직업과 역할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래는 수많은 중장년과 은퇴자들을 상담하고 강의해온 전문가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은퇴 설계 3대 영역입니다. 1. 재정 설계. 연금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가계부 플랜. 연금 수령자가 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는 각자의 지출 패턴에 달려 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약 180만 원, 2인 가구는 평균 25만 2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난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 하며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퇴직 전 가계부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해보기. 퇴직 후 고정 지출, 변수 지출 항목 구분하기. 비상금, 의료비, 부모 부양비, 자녀 지원금 포함 여부 체크하기. 단순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습관까지 포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건강 설계. 은퇴 후 인생에서 건강은 가장 큰 자산. 은퇴하면 당연히 쉬니까 건강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에서 오는 긴장과 움직임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의 1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게다가 활동량이 줄면 당뇨, 고혈압, 우울증, 인지저하증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다음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일상 속 루틴으로 운동시간 확보하기. 가볍게 걷기, 실내 근력 운동 포함. 1일 2식 이상은 채소 중심 식단 구성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계획 세우기. 잠을 위한 환경 조성. 침실 정돈, 수면 위생 실천. 몸이 움직여야 삶의 질도 유지됩니다. 일 안 해도 운동은 한다는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3. 관계 설계. 인간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은퇴하고 나면 제일 먼저 사람이 사라집니다. 회사를 다닐 땐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와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하루 종일 누구랑도 대화 없이 지내는 날이 반복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울증, 무기력, 외로움, 그리고 심지어 치매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질은 돈보다 관계의 질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반드시 다음을 실천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확보,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 배우자 및 자녀와의 소통 루틴 만들기. 일주일 1회 외식, 가족 일정 공유 등. 나만의 공간 아닌 우리의 공간 만들기. 공동체 참여. 관계를 관리하는 건 기술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더 철저히 훈련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재설계의 기회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정년까지 다니면 난 성공한 인생이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년은 출발선이자 시험지 제출의 순간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채점해 나가는 자율 인생의 시작입니다. 경제, 건강, 관계.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설계하지 않으면 연금 300만 원을 받아도 불행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30분씩 걷기. 한 달에 한 번 가계부 점검하기. 3개월에 한 번 인간관계 정리하고 확장하기. 이렇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